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네이버 주식회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제도 변화에 따른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전망, 특히 개정된 데이터 3법,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조 섞인 표현으로 개망신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에서 각 한 단어씩 따서 개망신법이라는 더 이상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자주 섞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얘기했었던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5년도 즈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비로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법이 개정이 됐고 8월 5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경제로 가야 한다는 대단히 커다란 절박함이 우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요구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대들,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강화된 상품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이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의 혜택을 정보 주체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배경입니다. 데이터 경제의 기본이 되는 A, B, 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료로서의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A, B, C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AI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 경제의 기본이 되는 A, B, C가 제대로 구축이 돼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A, B, C 내에서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ABC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개정이 돼서 우리를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재료로서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논의입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서의 도약 필요성도 우리 앞에 제기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인공지능 강국으로서의 도약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데는 지난 2017년도에 구글 I/O라고 하는 개발자 행사를 통해서 모바일 퍼스트에서 인공지능 퍼스트로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모바일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로 도약을 하면서 기타 모든 운영체제를 인공지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도약해내야 된다,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서비스를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특정한 기업이 3년 전에 발표를 한 것을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빨리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해서 이와 같은 드라이브를 뒤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의 배경으로는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했기 때문에 규제가 일관성이 없고 또는 중복 규제가 되고, 특히나 규제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도입이 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인공지능 강국, 데이터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좌측에서 보시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들이 있는데요. 저러한 제도들이 소위 말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입니다. 저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고, 해외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점차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고 잘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보안극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가 나와 있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살펴보면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보관하거나 파기를 하도록 법이 요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아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해지고 별도로 분리보관한 데이터를 해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데이터 가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타 더 데이터 가치가 높은 곳에 집중을 해서 해킹을 하면은 더 해킹의 요인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잘못 설계를 했을 때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어려워지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생겨나는 허들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바꾸어내서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됐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올해 1월 15일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가 돼서 국회 통과가 되었고 올해 8월 5일부터 개정된 데이터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된 데이터 3법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된 개인정보보호 통합 거버넌스의 헤드쿼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법제를 가지고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보다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는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나누어져 있던 데이터 3법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을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들었지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 머물 수밖에는 없고 또한 위치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그립을 가지고서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측면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완의 거버넌스 체계가 아닌가. 결국은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제3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데이터 3법이 마련되었고 거버넌스도 마련되었고 그리하여 수도 없이 등장하는 장밋빛 미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 카드, 기타 보험, 핀테크 등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이고 데이터 경제를 통해서 이전에 더 이상 활용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기대가 사회적으로 발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시가 됐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가치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시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그 이면에는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개정된 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정된 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일원화가 됐고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있었던 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와 관련된 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가명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합리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반해 민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서 더 잘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하여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부처와 권한을 일원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신용정보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 상거래 기업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화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내년부터 새로 생겨나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범위를 확대했고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신용정보 산업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양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 사이에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서 식별성을 안전하게 제거를 해서 추가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가치를 열어준 새로운 방식의 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각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리하여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명정보가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훨씬 더 활짝 크게 열릴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명정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법적인 개념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이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다 가명정보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적다라는 측면은 데이터의 기술적 측면 외에도 데이터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지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을 해서 더 큰 가명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가명정보의 결합제도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 더 큰 가명정보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가명정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기존에 얻기 어려웠던 굉장히 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었던 데이터에 굉장히 깊은 내밀한 인사이트를 얻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획득을 해서 이것을 서비스화해서 전체 정보 주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측면은 데이터 경제의 청사진과 관련해서 개인 데이터의 에코시스템의 변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가 이 한 장표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 화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경제에 진입하기 전에는 기존에는
API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간의 규약을 통해서 API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API를 하나하나씩 연결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모든 데이터 처리자가 약속을 하고 규약을 만들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보호 조치를 생성을 하고 정보 조치에 동의를 받아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은 떨어지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는 굉장히 낮아지고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통제권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API 에코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빅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거대한,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애그리게이터 모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의 API 에코시스템과는 달리 중앙에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센트럴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있고, 이 빅데이터 플랫폼들과 각 사업자들이 연결이 되고 정보 주체가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편의성은 기존의 API 에코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한 기존에 1대1로 일일이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해야 됐던 복잡성이 일부 해소가 되지만 신규 비즈니스 기회는 빅데이터 플랫폼들에게 모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API 에코시스템에서 있었던 개인 데이터의 통제권은 정보 주체에게 일부 이관이 되지만 여전히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스템 내에서만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점차 데이터 경제 시대로 옮겨가면서 마이데이터 모델로 가면은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중심에 있던 것이 그 중심 자리를 정보 주체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보 주체가 내 정보를 가지고서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지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도 많아지고 특히나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매우 높아지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최근에 생겨났느냐가 아니라 학계라든지 실무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 인프라 등이 발전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서야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경제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왓썹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나는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구독하고 네이버에서 뮤직도 듣는다. 이렇게 다양한 구독을 하면서 계속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 군데서 확인을 하고서 결제를 일원화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를 반영해서 만든 서비스가 왓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어떤 구독 모델을 구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고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알림도 보내주고 신규 구독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추천도 해주고 더 이상 이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해지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기존에 서브스크립션을 위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충전해놨던 금액을 자동으로 결제를 하고 남는 금액으로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알림을 하면서 사업자는 단순히 결제를 하라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브스크립션을 하시면서 특정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간편 결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여러 낱낱의 구독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독하면서 모든 비용을 지불을 했었던 것에 반해서
2개 또는 3개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할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서비스를 해지를 하면은 왜 해지를 하는지 고객한테 그 사유를 물어서 VOC를 분석을 해서 기업에게 인텔리전스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는, 그럼으로써 기존에는 더 이상 갖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핑크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송금, 돈 관리, 대출 비교, 특별한 신용 관리, 금융 상품 추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 송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이 형성이 돼서 누가 누구와 더 친근하고, 그러면 내 주위에 소셜 네트워킹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신용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누리기 어려웠던 굉장히 프라이빗한 뱅킹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이상 금융 쪽에서만 데이터가 머무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 자동차 제조회사, 판매회사, 구독 모델 등하고도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받는 쪽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핫한 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뱅크샐러드입니다. 통합 자산 조회를 제공하고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금융비서를 하고 맞춤 상품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재무 서비스에서 머물렀었던 부분이 앞으로는 나의 전체 삶을 관리해주는 라이프 스타일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산 데이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건강 데이터까지 취합을 하게 돼서 나에 대한 통합 건강 조회를 해주고 어느 병원을 가고 어느 생애 주기에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더 많은 다양한 건강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통합적인 생애관리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계부 서비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도 이 앱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주어진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하는 세렌디피터스 익스피리언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인 엑시옴 같은 곳은 나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총 6,000개 항목을 통해서 전체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더 활짝 열린다고 하면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엑시옴과 같은 기업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명정보 결합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통합 인텔리전스도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하여 기존에는 온라인은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만 머물렀었던 것이 이 전체를 통합해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컨버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사업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보다 상세한,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면은 네이버 데이터 랩의 비즈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인데요.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앞으로 네이버에서 사업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한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만 해주신다면은 어떠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상화된 설명입니다. 모든 것을 개인화하고 모든 것을 이용자에게 맞춰서 사업자가 일일이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맞춰진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가 잘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결국은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다양한 가명 정보가 결합이 되고 더 큰 빅 가명 정보가 되고 거기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다양한 이종 데이터가 결합이 되고
보다 풍부해진 분석 데이터가 생겨나고 결국은 이와 같은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관심사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 기존에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었었던 관심사를 잘게 쪼개서 초개인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 기반에는 법제도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도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동의를 하고 데이터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데이터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 제도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 쪽으로 제도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점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동의 말고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 법적 근거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점. 아직까지도 데이터 3법을 마련하면서까지 개정하면서까지도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들,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반출이 됐을 때 더 이상 관리를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 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법제를 개선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입니다. 우리가 막 머릿속에서 짜내서 만들 게 아니라 해외에 굉장히 좋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를 혼자서만 수집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수집해서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제도인데요. 데이터를 활용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위반 행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처벌이나 처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에 비로소 처분을 가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유출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거나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금융정보가 유출됐을 때만 데이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까 정재승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트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잘 보호해야 되는데 특히나 취약계층,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고요. 기타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정책적 대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도들,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비례적이고 적정하며 재발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의 처분 등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데이터 경제 시대를 더 잘 맞이하고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제도보다는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